앞으로의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리또속 그래도 다시 한번 뭐 믿어보시는 건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우찬입니다. 오늘도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웹3 애널리스트 박별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가 요동치다가 드디어 바닥을 좀 발견했는지 다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KBW가 끝나니까 마법같이 가격이 오르는 게 역시 코인러들이 방 안에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비트 말고 알트 중에 에이브 오르는 거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얼마 전에 커버해 주셨는데 그때 살 걸 제가 항상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저희 이전 영상 에이브 가격이 왜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KBW는 어떻게 좀 잘 지나셨습니까? 사이드 이벤트 괜찮은 것들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특히나 좀 주목받았던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 주랑 다음 주 좀 KBW 특집으로 커버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번 주 어떤 거 좀 다루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희가 기존과 다르게 이번 주 다음 주는 KBW 저희 나름의 후기 해서 크게 2개 프로젝트를 좀 리뷰 해서 생태계를 크게 조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이번 주는 리플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바로 그 리플. 리플 듣기는 많이 들었고 사람들도 되게 리플, 리또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좀 없을 거예요. 오늘은 리플의 좀 어떤 부분을 커버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오늘 제목은 KBW 스페셜 XRPL 존이고요. 그리고 목차가 이제 역사, 리플의 역사, 그다음에 뭐 얘네의 사업, 비즈니스, 그다음에 좀 헷갈리는 용어 정리, 그다음에 기술과 토크노믹스, 로드맵, 그다음에 지금의 생태계. 뭐 이렇게 이제 결론까지 이어질 거고요. 뭐 보고 싶으신 부분들로 좀 너무 길다 싶으시면 뭐 편하신 대로 넘어가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하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2004년으로 일단 갑니다. 2004년에 라이언 푸거라고 하는 분이 리플페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P2P 신뢰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패하고 오픈코인으로 넘어갑니다. 그 오픈코인 넘어갈 때 이제 제드 맥칼럼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운트곡스 누가 만들었는지? 그 카드 게임 만들었던 맞아요. 그때 만든 사람이 제드 맥칼럼. 이 사람이 약간 바이낸스의 손 느낌이 좀 있어요. 건들면 다 이렇게. 그러게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오픈코인을 하고 누구를 고용을 해서 이제 크리스 라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제 어느덧 모양을 갖춰서 코인을 출시를 해요. 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 또 떠난단 말이죠.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또 나올 건데 지켜보시죠. 그래서 이제 리플 랩스 사명을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갈등으로 해서 제드 맥칼럼이 나가고 그리고 지금의 리플로 이렇게 좀 사명을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좀 히스토리가 있었다. 뭔가 복잡하네요. 자, 근데 뭐 리플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하면 뭐 다 많이 알으시겠지만 은행을 대체한다는. 맞습니다. 송금. 그래서 얘는 결제, 송금, 그다음에 뭐 CBDC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ODL이라고 하는 온디맨드 리퀴디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리플 페이먼트라고 최근에 이제 리브랜딩을 한번 하게 되고요. 혹은 CBD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과 이렇게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기술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스위프트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기존의 금융을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쓰셨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시다 보면 이제 용어가 굉장히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XRPL이라고 하는 게 XRP 레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냥 이더리움 같은 얘는 이제 분산 기술 원장 이름 네트워크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RP는 뭐냐? 그냥 토큰 티커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ETH 뭐 같은 그런 토큰 티커의 느낌이 토큰이고 리플 뭐냐? 그런 XRP를 운용을 하는 이제 법인 회사
아, 재단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없냐 하고 하면 XRPL 해서 파운데이션이라고 재단이 자발적으로 새로 생깁니다. 근데 이제 재단은 재단대로 있는 거고 전적으로 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입김은 리플이라고 하는 법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재단 약간 어영노조 이런 느낌인가요? 확실히 다른 조직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름이 좀 우리가 보통 하면 뭔가 프로젝트에 재단이 있고 하지만 여기는 그냥 회사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용어들 한번 짚고 가시면 되고 그냥 계속 보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XRP 레저 하는 이 네트워크 되게 네트워크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EVM이랑 다르게 자동으로 되는 느낌보다는 뭔가 막 합의를 해야 되고 사람이 봐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리플 네트워크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다른 체인들과 비교해서 보면 제가 이제 비트, 이더, 리플, 레저 이렇게 비교한 차트를 먼저 보시면 자 이제 작업 증명도 아니고 지분 증명도 아니고 이건 연합 증명, 그러니까 연결 증명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검증된 UNL이라고 하는 용어 이 리스트에 들어오신 믿을 수 있는 이 리스트 사람들끼리 일단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노드 수가 일단은 117개밖에 굉장히 좀 소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여러 검증자가 일치한 거래 세트를 검증하고 80% 이상 만장일치처럼 되면 이게 넘어가고 아니면 다시 하는 식으로 연결 증명이라는 좀 신기한 증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연결 증명이라는 것보다 좀 더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가장 최고의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게 인센티브다 라고 하는 그 리플의 CTO 되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좀 신선한 좀 인센티브 체계입니다. 보통은 비트코인은 채굴을 해서 채굴 인센티브를 받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채굴하면서 생성되는 것들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역시도 보상을 하고 또 거래하면서 수수료 받고 이런 구조와 다르게 여기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근데도 본인의 평판과 이걸 이용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된다 했을 때 그걸 위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최고의 인센티브다 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확실하신 분들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합의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이러한 철학이 좀 더 주요했던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리또속 제가 감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리또속이라는 이 별명이 붙었을까? 뭐 어쨌거나 이거 의견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 토크노믹스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오르면 떨어지고 딱 가격 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트코인도 그렇지만 이벤트 드리븐 어떤 언락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가격을 올리고 올랐어야지만 사람이 붙거나 유동성이 좀 생기고 그랬을 때 내가 팔아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리또속의 토크노믹스는 어떤가 하면 전체 총 토큰이 80% 회사가 갖고 있고 20%는 파운딩 팀, 이 초창기 3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초창기 3명의 사람 역시도 거의 뭐 47.5, 47.5, 5% 이렇게 극단적인 배분을 갖고 있고 근데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라고 하면 56% 정도가 시장에 풀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겨 있는 게 39%, 에스크로가 잠겨 있는 게 39%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속각해가지고 한 게 아직 1%, 0.01%도 안 됩니다. 한데 지금 리플 회사가 갖고 있는 거는 한 8.3% 정도 됩니다. 그 2분기 기준으로 그 회사가 공시한 것들을 따르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렇으면 이게 그러면 왜 미친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 제드 맥칼럼 이 사람이 무려 3.2 빌리언 하나로 4.3조 가까운 양의 리플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요 매도량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 매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소송도 있었고 그랬을 때 점차 이 규정 합의안에 따라서 뭐 조율을 했지만 어쨌거나 매도한 물량이 결과적으로는 4.3조입니다.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게 오르다가 내려맞고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물량이 이렇게 팔아졌고 리플 역시도 팀에서도 회사에서도 상당량을 OTC로 팔았습니다. OTC라고는 하지만 그 OTC로 싸게 산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 싼 금액에 샀던 사람들은 결국에 그걸 또 시장에 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량 증가로 가격 부담이 될 거고 매도 압력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GBTC, 그레이스케일이 판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사실 창업자들 혹은 회사가 이렇게 파는 것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매도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다. 이게 약간 느낌상 그레이스케일이랑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터지 같이 파는 그런 느낌이네요. 뭐 약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리또속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저에는 토크노믹스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4.3조의 외화 유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간단한 백그라운드이고요. 리플에 대해서 이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XRP 결국 SEC에 대해 그런 증권성 문제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증권이 아니다 판결을 해줬죠. 엄청난 호재죠. 뭐 그때 이후로 그래서 뭐 거의 50% 이상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서 이런 이제 규제 불확실성이 줄여서 사실 그래서 리플에서는 기사들이랑 이런 거 보면 비트 이더 리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자신감을 안고서 가상자산의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도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의 수탁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2020년이나 이때 그 국내 은행권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한국은행과도 뭐 제휴가 있었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어떤 협업을 하려고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서 한국 정부요 혹은 뭐 금융위 혹은 이런 감독 당국에게 저희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그널만 주십시오. 약간 이러한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6년 만에 리플의 CEO도 한국에 방한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지고요. 맞아요. 리플이 좀 다양한 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판결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이랑 막 덱스 뭐 이런 것들을 밀어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좋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수탁 사업을 한국 정부 뭐 이런 국내 가상자산 시내 금융권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RLUSD,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송금, B2B 위주의 비즈니스였습니다. CBDC 굉장히 폐쇄적인 정부 뭐 이런 관계 담당자만 하다가 뭐 USDC나 USDT나 시장이 2028년까지 3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리플 역시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랬을 때 이게 누가 쓸 것이냐 혹은 리테일에서 커져가는 것 시장의 파이가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라고 아마도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이 틀렸다 이런 목적이라기보단 사업을 빠르게 다각화, 확장을 하는 쪽으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어디다 쓸 것이냐 어떤 것을 볼 거냐 하면 저희는 리플 레저의 생태계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리플 레저 생태계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리플 레저 생태계를 했을 때 이제 여기도 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NFT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리플은 지갑을 만들면 무조건 10 리플을 갖고 있어야 지갑이 활성화됩니다. 강제 연락이에요. 이게 보낼 때도 제가 15를 갖고 있으면 15를 보내려고 하면 안 보내줘요. 무조건 10을 갖고 있어 강제 연락. 외인고하니 지갑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은 스팸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 네트워크에 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이제 활동 덱스들이 있고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퓨처버스. 리플이 또 직접 투자를 한 회사인데요. 퓨처버스는 이제 AI와 NFT를 중심으로 한 이제 생태계를 좀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이제 중요했던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루트 체인이라고 하는 사이드 체인을 또 만들어 운영을 합니다. 코인도 루트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루트가 어쨌거나 EVM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들이 이런 곳에서 좀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KBW 때 이 이제 그 퓨처버스의 발표를 봤지만 퓨처버스가 리복하고도 이제 제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발표자가 리복 신발을 쓰는 걸 보면서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태계를 보실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럼 리플 레저에 좀 주요한 인상 깊은 대비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건 매그네릭인 것 같습니다. 혹은 그 다음에가 이제 솔루제닉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덱스입니다. 덱스해서 거래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AM이거나 아니면 오더빅 기반의 이제 거래를 하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기에는 TVL이라고 여기도 이제 한번 저희가 정의를 해보면 락업된 리플 수량을 보시면 뭐 13밀리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체인에 뭐 탑1 덱스의 TVL이 보통 100만이 넘거든요. 근데 이거는 10만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적은. 그러니까 덱스가 거의 지금 초창기다. 불모지니까 가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써보지도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제대로 된 체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긴 하죠. 굉장히 포텐이 크다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도 이제 NFT 하는 마켓플레이스도 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제가 좀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EVM 사이드 체인입니다. 그래서 EVM 사이드 체인으로 말미암아 리플이 못 갖고 여기는 어쨌거나 송금, 결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리소스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드 체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고 그랬을 때는 이제 랩핑한 뭐 EXRP라는 토큰이 이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넘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앞으로의 좀 가능성을 좀 엿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이드 체인이 중요하냐면 일렉트릭 캐피털 같은 데서 이제 매년 개발자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EVM 체인 관련된 게 개발자의 8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이제 비트코인이 주황색으로 조그맣게 있는데 비트코인을 알게 되면 인접해서 할 수 있는 게 라이트닝, 스택스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알게 되면 최소 6개 체인 이상이라든지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아무리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막 굉장히 여러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이쪽 블록체인에서 개발을 한다 했을 때 EVM 체인의 이 풍부한 리소스를 활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가장 먼저 개발자가 어디 있지 하면 여길 쳐다보기 때문에 이쪽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사이드 체인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선 좀 어떻게 돼 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 이번 그 KBW 기간에 국내에 이제 유명한 리서치, 카탈라이즈 리서치 발표를 하셨고 제가 직접 자료를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첨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제가 좀 주목해주고 싶은 것들은 어쨌거나 리플이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리테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SBI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관계가 좋아서 이쪽에 일단은 좀 집중을 하려고 한다 해서 한일 펀드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개의 XRP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투자나 적극 개발자 보조금이나 스타트업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린랩스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그 미들웨어의 녹색 기린이 뭐냐 하면 중국의 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도 이 제품을 시연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첫 투자를 이제 한일 펀드 중에 한국에선 첫 투자를 받았다 하고 모아이 파이낸스라고 있는데 우측에 이제 디파이 인프라에 루트 같은 데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크로스체인 애그리게이터로 개발을 하면서 7번째 웨이브 한국 팀에서 이제 최초로 리플의 그랜트를 받았고 곧 조만간 TG 토큰이 아마도 런칭이 될 거라고 발표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과 리플이 이제 산학협력 해가지고 UBRI라는 걸 하더라고요.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랬을 때 58번째 이제 글로벌 파트너로 연세대가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카탈라이즈 창업자 중에 한 분이 모교가 이제 연세대셨고 또 블록체인 학회를 만드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또 영향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식으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여기까지만 일단 살펴봤을 때는 리플이 지금 앞으로의 기존의 송금이나 아니면 CBDC 말고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함과 동시에 이제 생태계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쪽이 지금 그랜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개발자 빌더분들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쪽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기린랩스 그날 이제 현장에 나오셨던 개발자분께 여쭤봤어요. 왜 여기서 하세요? 했더니 이 불모진 이 생태계에 먼저 진입해서 뭔가 그 선점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인프라의 그런 빌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는 거. 그리고 또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런 생태계가 만약에 커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비트럼 혹은 뭐 베이스 이런 생태계의 큰 성장을 만끽하지 못 보셨다면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좋은 기회를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XRP 레저 활성화를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결국은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시잖아요. 리플이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XRP 레저 생태계가 커지는 게 뭐 리플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뭐 그쪽 이제 관계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리플의 IPO 가능성을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리플 입장에서는 최근 뭐 지난 시즌에서도 IPO 얘기는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도 IPO 얘기가 있었는데 왜 IPO 얘기가 있냐면 엔젤 투자부터 지금 시리즈 C까지 여러분이 아실 만한 기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A6인지 이미 2013년부터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CME도 있습니다. CME도 있고 뭐 DCG 그룹이라든지 뭐 내노라 하는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했고 이분들 역시도 뭔가 엑시라든지 혹은 추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라도 자본, 유동성이 또 필요하실 수도 있고 했을 때 계속 이러한 발언을 리플 CEO도 계속 하셨는데 최근에 근데 갑자기 미국에선 안 할 거다. 게리 겐슬러가 너무 부정적이다. 약간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뭔가 좀 마치 IPO를 안 할 것처럼 혹은 여기에서 할 것처럼 막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나면 아마 이 또 영향을 줄 것이고 그에 맞춰서 혹시나 IPO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 리플 생태계는 좀 더 복잡거리거나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로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IPO가 뭐 마냥 좋느냐라고 하면은 IPO가 투자자 호재로서는 좋을 수 있지만 IPO를 했을 때는 뭔가 이제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뭔가 주가 관리에 따라서 단기적인 뭔가 사업의 생태계나 장기적인 로드맵보다는 좀 단기적인 성과 위주에 집중하면서 뭔가 좀 투자자 관점에서 홀더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저희에겐 가깝게론 국내에 이제 W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네요. 리플은 다른 그 토크노믹스도 그렇고 다른 체인들과도 그렇고 되게 구조가 달라서 굉장히 신기하고 앞으로의 향방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리플 가뜩이나 많이 들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를 위한 앞으로의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리또속 그래도 다시 한번 뭐 믿어보시는 건 어쨌거나 이러한 생태계 실제 움직임을 보시면서 한번 좀 기존의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좀 생태계 적극 참여해 보시는 게 더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토큰 중에 하나인 리플.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리플의 앞으로의 향방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크립토는 앞으로도 더 많은 깊은 정보, 데이터 기반의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